반갑습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반이 지났어요. 그죠? 네. 이제 오늘까지가 그리스 편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그리스와 로마의 그 다리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플루타코스의 영웅전을 하게 될 텐데요. 역시 오늘 강의만큼, 오늘 교재만큼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플루타코스의 영웅전은 정확하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영웅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일종의 그리스와 로마의 비교입니다. 과연 그 제국을 이끌어 나갈 때, 큰 조직을 경영해 나갈 때 그리스적 가치가 더 효율적인가 아니면 로마적 가치가 더 효율적인 것을 두 영웅의 모습으로 비교하고 있는 책이 바로 플루타코스의 영웅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사이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직전에 크세노폰의 키루스의 교육이란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기 이 책이 있습니다. 키루스의 교육이란 책인데요. 키로파에디아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2번 번역이 됐는데 최근에 번역된 책이 이 책입니다. 이은종 선생께서 번역을 하신 책인데요. 키루스의 교육, 아까 한 번 정도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뭐 한 5번, 6번 정도 읽었는데, 정독을 했는데 읽을 때마다 어떤 다른 어떤 인사이트가 있어요. 리더십에 대한 아주 최고의 교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오늘 그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공부를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페르시아 전쟁 그리고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 아테네를 강타했죠. 그 시대에 대한 기록이 바로 헤로도토스의 역사였고요.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이 그리스의 아포리아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이 현자들이 어떻게 그 해결책을 제시했는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부를 했죠. 그런데 오늘은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사이에 있는 인물입니다. 크세노폰입니다. 이 사람이 쓴 여러 책들이 있는데 오늘은 키루스의 교육을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굉장히 리더십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은 헬레니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은 가지고 오기는 왔습니다. 여기 이 책이 바로 헬레니카라는 책입니다. 역시 크세노폰이 쓴 책인데요. 제가 왜 이 크세노폰의 헬레니카를 여기다가 써놨냐면은 투키디데스가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썼죠. 그죠? 431년부터 404년까지 이어졌는데 이 투키디데스는 이 전쟁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까지 딱 끝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중간 부분에서 딱 끝이 났어요. 다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죠. 크세노폰이 바로 이 끝부분, 투키디데스의 끝부분에서 시작해서 404년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갑니다. 그게 바로 헬레니카라는 책이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참 재밌는 게 이 헬레니카의 첫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라고 시작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투키디데스의 펠레폰네소스 전쟁사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1편이 끝난 다음에 내가 2부를 시작한다 이런 뜻이죠. 다분히 역사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네 분에 대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호메로스와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와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 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 내부에서 어떤 일이 났는가, 인간은 어떻게 성찰하는가,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내부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탁월한 리더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스에서 자신의 관점을 세웠는데 크세노폰은 이제 그의 시선을 외국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페르시아를 향해서 시선을 돌리게 되죠. 바로 이 사람이 크세노폰입니다. 비엔나에 가면은요, 국회의사당 앞에 이런 동상들이 쭉 있습니다. 비엔나에 왜 이런 동상들이 많이 있느냐?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비엔나가 어느 나라의 수도였죠?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합스부르크 왕가의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법통이 역사적 전통이 저 로마 제국 그리고 그리스까지 연결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동상을 국회의사당 앞에다가 쫙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바로 크세노폰이죠. 이건 책 표지인데요. 크세노폰 the Socratic Pri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세노폰은 소크라테스의 왕자였다. 이런 뜻으로 이 책이 쓰여져 있는데요. 자,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누가 뭐래도 플라톤이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알키비아데스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펠로폰네소 전쟁이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이 아테네의 비극으로 끝이 나게 되고 아주 탁월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타락해서 막 그냥 스파르타에 붙었다가 나중에는 페르시아에 붙었다가 이러면서 나라를 혼미스럽게 만들죠. 또 다른 한 명이 바로 크세노폰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어요. 네. 현자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철학자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반역자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역사가 사상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스승 밑에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죠. 여기에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플라톤이죠. 플라톤이 제일 중앙에서 손가락을 위로 치키 들고 서 있고요. 그 옆에 알키비아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세노폰은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여기 수많은 사상가들이 있는데 뭐 디오게네스가 있고 프톨레마이오스도 있고 다 있는데 스스로는 찾을 수 없어요. 왜 찾을 수 없을까요? 페르시아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그리스 사람, 아테네 사람이었는데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스파르타에서 인생을 마치게 되죠. 이 사람이 어떻게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었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제 아테네의 현자로서 시장 어귀에 앉아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크세노폰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죠. 가재 도구를 파는 가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크세노폰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자네는 아는가? 가재 도구를 찾는 사람에게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디 찾는지 아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게 내가 자네를 제자로 삼고 싶네 해서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었죠. 자, 그런데 이제 한참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 페르시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소키루스. 자, 이 키루스 대왕은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키루스라는 사람, 영어로는 키루스 더 영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 용병을 10,000명을 모집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페르시아는 이미 그 그리스 용병들의 자질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레오니다스의 300 전투 기억나시죠? 그것 때문에 페르시아 사람들한테는 이 아테네 사람들 혹은 이 스파르타 사람들이 굉장한 이 무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소키루스가 아르타크세르크세르 2세의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반란을 지휘할 전투를 싸울 그리스 용병 10,000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만인대라고 알려져 있는 10,000명 부대였는데요. 소키루스가 누구냐? 자, 크세르크세스 2세 기억나시죠? 바로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다음 왕이 다리우스 2세였어요. 다리우스에서 다음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입니다. 그 다음에 다리우스 3세. 이 사람이 누구한테 지죠?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아르키메네스 왕조가 멸망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졌죠? 알렉산드로스한테 지게 됩니다. 그죠? 알렉산드로스에게 지게 됩니다. 소키루스가 누구냐? 바로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왕위에 오르자 그의 왕자를 찬탈하기 위해서 소키루스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자, 여러분 여기 이름이 반복되기 때문에 한 번만 쫙 훑어보겠습니다. 키루스 왕이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를 만들고요. 다리우스 1세, 크세르크세스 1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크세르크세스 2세, 다리우스 2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 다리우스 3세입니다. 복잡하죠? 이걸 다 외워야 되느냐? 안 외우셔도 됩니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외우시면 정신없죠. 그죠? 기억하실 것은
이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키루스 기억나시죠? 키루스. 그 다음에 다리우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 사항은 키루스 대왕이 왕조를 만들었고 크세르크세스가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고 다리우스 3세가 알렉산드로스에 져서 망했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렉산드로스 공부할 때 이 다리우스 3세가 다시 나오게 되죠. 자, 이 반란 부대에 10,000명의 그리스 용병이 고용되었습니다. 크세노폰은요, 그 초청을 받고 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다가 선생님께 여쭤보게 되죠. 저한테도 제자들이 찾아와서 교수님 군대 갈까요 말까요? 저한테 빨리 가라. 그래. 빨리 가라. 1학기 때 빨리 가. 1학기 때. 빨리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공부해라.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야, 너 그 가는 게 과연 현명한 것인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까 델포이에 가서 신탁을 받아라 그럽니다. 델포이의 신탁을. 이 페르시아가 워낙 강대했고요. 페르시아의 수도죠. 네, 여기 이란이거든요. 네. 자, 근무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걸 갈까 말까 고민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가 델피 신전이죠. 델피에 가서 신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신탁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최선을 다하되 신에게 예물을 바치는 걸 잊지 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가란 말이에요. 가지 마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되 신에게 예물을 바치는 걸 잊지 마라. 이런 신탁이 나왔어요.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네가 결정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종군 기자로 갑니다. 일종의 리포트 역사가로서 갑니다. 그리고 참모로 가는 거예요. 다리우스, 소 다리우스에. 여러분, 그 철학자가 황제의 혹은 장군의 조언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에서 흔히 있던 일이었습니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도 알렉산드로스의 참모였죠. 스승이었습니다. 그죠? 플라톤도 시라큐사의 참주한테 가서 조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크세노폰도 이제 소키루스의 조언자로서, 그 다음에 철학자로서 소크라테스에게 배웠기 때문에 이제 전쟁의 기록을 담당하기 위해서 참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소키루스 휘하에서 반란군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The 10,000. 이게 뭐냐면은 만인대입니다. 만인대에 대한 소설을 만든 거고요. 크세노폰이 그 만인대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영어 책에서는 The Persian Expedition으로 되어 있죠. 그죠? 페르시아 원정대란 뜻인데 이게 번역이 너무 많이 된 거고요. 원래는 이 책입니다. 역시 또 천병희 선생님께서 번역하셨어요. 야, 어딜 가나 천병입니다. 그죠? 이 책이 바로 페르시아 원정기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 원정기. 이 책이 크세노폰이 그 전쟁의 기록을 다룬 책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그 전쟁에 참전해서 크세노폰이 위기를 극복하고 아테네의 군사들을 이끌어 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원정기의 본명은요. 여기도 보십시오. 아나바시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죠. 아나바시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페르시아 원정기는 아나바시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올라가기라는 뜻입니다. 왜? 페르시아가 고산지대였거든요. 올라가기라는 뜻입니다. 올라간다. 우리도 인생을 올라가려고 노력하죠. 그죠? 인생을 올라가려다 보면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 페르시아 원정기를 아나바시스라고 하는데 크세노폰이 그 책을 쓰게 되었죠. 자, 여러분 이 크세노폰의 여정을 한번 볼까요? 기가 막힙니다.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에페수스입니다. 그죠? 에페수스. 저 터키입니다. 여기가 터키.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죠. 여기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수사 보이죠? 수사. 이쪽이 어디냐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까지 갔어요. 쿠나사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소키루스가 죽게 됩니다. 자기를 고용했던 페르시아의 반란 왕이 죽게 된 거예요.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0,000명의 군사들이, 그리스 군사들이 큰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하시다? 그 집에 가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크세노폰이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는 군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고 우리 중에서 장군을 뽑자. 그리고 장군을 뽑기 전에 우리 서약을 하자. 반드시 우리는 그 장군에게, 지금 장군들이 다 죽었으니까 새로 뽑힌 장군에게 충성을 다하자. 그 사람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면 서자. 그래서 좋다. 투표를 하자. 누가 되겠습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크세노폰이 대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혼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발의를 하시면 됩니다. 발의를 먼저 딱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임을 맡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장이 됐습니다. 그때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짰을까요? 돌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서 다시 이 길을 따라서 돌아갈 것이냐.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여기에 이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의 부대들이 이미 주둔을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이 크세노폰은 놀라운 작전을 씁니다. 어디로 작전을 쓰냐면 이 흑해 지역에 스파르타 군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들은 아테네 사람들이죠. 근데 스파르타 주둔군이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나바시스입니다. 자, 아테네로 돌아가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그리스 피가 흐르는 아테네 군사들에게 합류하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이야기도. 이 음식이 양식이 떨어지니까 구걸을 하기도 하고 약탈하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싸움합니다. 그리고 주때 분쟁이 일어나면 이쪽 편에 붙기도 하고 저쪽 편에 붙기도 하면서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이 상태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쪽도 전쟁에 져서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합류해서 다시 돌아서 아테네로 돌아가게 됩니다. 만인대의 행진로였어요. 눈물의 행진이었죠. 돌아갔는데 아테네에서 크세노폰은 추방당합니다. 왜 추방당했을까요? 페르시아 편에 붙었기 때문에 그렇죠.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테네와 페르시아 전쟁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추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은 이 스파르타의 왕 아게실라우스 2세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추방당해서 바로 이 올림피아에 가서 거기서 집필을 하게 되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테네를 그리워하면서 집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올림피아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올림피아 부근에서 집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크세노폰이요. 아테네 사람이었는데 스파르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그 여러 책들을 집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선책들입니다. 아나바시스, 아까 말씀드렸죠? 페르시아 원정기, 헬레니카, 그러니까 그 투키디데스가 기록했던 그 다음으로 연결되었던 것이고요. 소크라테스 회상, 스승 소크라테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살았고 내게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런 얘기를 쭉 써줍니다. 향연, 플라톤이 쓴 책이죠. 같은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소크라테스를 변호함, 히에론, 시라큐사의 참주였죠. 키루스의 교육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공부할 책이 바로 이때 쓴 키루스의 교육입니다. 아게실라우스, 스파르타의 왕이죠. 라케다이몬, 스파르타죠. 기마술, 사장의 기술, 아테네의 정체, 여러 종류의 책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요. 크세노폰이 쓴 소크라테스를 변호함 혹은 소크라테스 회상은 플라톤이 쓴 책과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아주 흥미로워요. 왜 한 사람의 스승 밑에서 두 명의 제자가 나왔는데 플라톤과 크세노폰의 입장이 다르고 소크라테스에 대한 묘사가 달랐을까? 자,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이용해서 소크라테스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과연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게 과연 플라톤이 보았던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이었을까 아니면 소크라테스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는 크세노폰의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은 조금 더 객관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플라톤은 자기 입장을 너무 많이 반영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생애에 대해서는 크세노폰의 책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플라톤은요. 소크라테스가 델피에 가지 않았다라고 씁니다. 제자가 갔다 이렇게 하고 크세노폰은 소크라테스가 갔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다르게 하고 있죠. 아마 이 차이는요. 아마 이렇게 연유됐을 겁니다. 그 이유가 이럴 겁니다. 플라톤은 철학자였죠. 그래서 굉장히 사유를 기피하는 사람이었고 크세노폰은 여러분 보신 대로
실천가였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입장이 다르게 소크라테스를 혹은 자신의 문제를 평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크세노폰이 쓴 키루스의 교육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누구죠? 피터 드러크죠. 뭐 경영 구루 중에 구루죠.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리더십에 대한 최초이자 최고의 책은 바로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 책입니다. 키루스의 교육.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가져왔던 이 책,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핵심 내용을 소개해드리려는 이 책이 바로 피터 드러크가 리더십을 다룬 최초이자 최고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은요 정말로 하나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사셔서 앞에 내려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야, 그 시대에 이런 통찰력이 있었다는 것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이런 책이 써질 수 있었을까?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뭐 호메로스나 뭐 투키디데스나 헤로도토스의 책도 플라톤의 책도 대단하지만 이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책도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이 책도 정말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리더십에 대해서 이 책보다 더 뛰어난 책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크세노폰은 왜 키루스 대왕의 전기와 그의 리더십을 다룬 책을 썼을까? 이게 책이 드는 의문이었어요. 자, 이 사람은 크세노폰 어느 사람이? 아테네 사람이죠. 아테네 사람이었는데 왜 페르시아 사람에 대한 책을 썼을까? 이겁니다. 적국이었습니다. 적국의 대왕의 전기와 그의 리더십을 다룬 책을 썼다는 거죠. 그것도 찬양합니다. 찬양.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느냐는 거죠. 왜 썼냐는 겁니다. 왜? 한번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그 키루스 대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 사람이 키루스 대왕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캄비세스입니다. 그의 아버지 캄비세스. 그리고 이 키루스 대왕이 이 세 명을 차례로 물리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건국되기 지금 이란의 조상이들이죠. 이란 사람들은 키루스 대왕을 뭐라고 볼까요? 자기 나라의 시조로 봅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요, 이 키루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요, 웬만한 데 보면 키루스의 사진들이 다 박혀 있습니다. 키루스가 남긴 그 실린데 있거든요. 그것도 우표에 딱 사용됩니다. 왜? 자기 조상이 키루스라는 것이죠. 자랑할 만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십시오. 여기 페르시아 여기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페르시아 조그만하죠. 파사르가데라는 곳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시작한 게 바로 이 키루스 대왕입니다. 물론 이 앞에 캄비세스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두 번째 왕이죠. 나중에 이 사람이 대왕이 됩니다. 자, 요 인근 나라가 메디아입니다. 메디아 여기 보이시죠? 메디아입니다. 메디아. 이 메디아의 공주가 자기 어머니입니다. 자, 처음에는 메디아라는 나라의 속국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차례로 메디아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리디아가 있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메디아하고 리디아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리디아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리디아는 여기 보이죠? 터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키. 그러니까 터키를 생각하실 때는 리디아, 크로이소스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황금이 많았던 크로이소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그 리디아를. 그 다음에 리디아의 크로이소스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중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신바빌론 제국의 나보니두스를 여기서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인도부터 저 이집트까지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거대한 제국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키루스 대왕이라는 거죠. 페르시아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리우스 3세에서 망한 다음에 사산 왕조가 시작되죠. 그게 바로 쭉 나중에 아바스 왕조 뭐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자, 어쨌든 이게 바로 페르시아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는 어땠죠? 이 뒤쪽에 요거죠. 조그마한 나라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여기를 쳐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 터키부터 이집트의 이 예루살렘 지역에 저 인도까지의 영토를 차지하던 페르시아가 여기 있던 조그마한 나라들을 쳐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뭐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마라톤 전투에서 이겼다는 것은, 살라미 세전에서 이겼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지 않을 수 없었죠. 바로 그 나라를 만든 사람이 키루스 대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썼을까요? 아마 크세노폰은요, 작은 나라의 역사가였죠. 그리스도 제국이 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죠? 제국이. 그런데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세노폰이, 자, 봐라. 페르시아라는 작은 나라의 키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다.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기 위해 쓴 게 아닐까요? 자, 여러분, 이 키루스 대왕의 전기를 보고 용기를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알렉산드로스입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가 어디를 차지하게 됩니까? 이 지역을 다시 차지하게 되죠. 자, 무슨 말이죠? 크세노폰의 책을 보고 알렉산드로스가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그래서 여러분, 이 알렉산드로스가 늘 다닐 때 어떤 책을 가지고 다녔을까요? 바로 기로파에디아, 키루스의 교육, 그리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가지고 다녔다는 거죠. 황금 상자에 넣고 다녔다 그럽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도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영감을 불러일으킨 책이라는 것입니다. 제국을 완성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큰 조직을 이끌어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책이 군주의 거울이었습니다. 바로 이 책이. 이 키루스의 교육이 그 이후부터,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군주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으로 평가받았다는 거죠. 군주의 거울을 대표적인 책이 뭐죠? 바로 군주론입니다. 군주가 될 사람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 군주론이죠. 누가 썼습니까? 마키아벨리가 썼죠. 네. 자, 이 군주론의 모델이 바로 키루스의 교육입니다. 자, 그런데 이 키루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여러분, 여기 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인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받은 고레스에게, 이 고레스가 누굴까요? 키루스입니다. 성경에 기름 부은 이방 왕이 나오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고레스. 누구죠? 키루스입니다. 키루스. 이 사람이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의 평가를 유대인들이 기름 부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의 왕을 기름 부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은 뭡니까? 이방인들이죠. 자기들은 선민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키루스를 기름 부은 바, 여러분, 기름 부은 바 자를 이스라엘어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 기름 부은 받은 자. 뭡니까? 기름 부은 받은 자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교인들한테 이 이야기하면 깜짝 놀래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고레스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모든 나라를 황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가 공격하는 모든 도시를 다 준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신이 이 고레스 왕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바빌론에서 갇혀있던 유대인들을 석방시키죠. 고레스가. 그렇죠? 보십시오. 이게 페투시드인데요. 바빌론에 갇혀있던 그 유대인들을 석방시켜줍니다. 바빌론 강가에서 시온산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자, 바사가 뭡니까?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이 성경이 번역이 다시 돼야 돼요. 제가 주장하는 게, 저도 신학자지만, 이거 바사라 그러면 안 되는, 페르시아의 왕이라고 그래야죠. 그 다음에 키루스라고 그래야죠. 무슨 고레스예요.
그 무슨 고레스 그거 같잖아요. 이게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 원년에 뭡니까? 정복했을 때, 바빌론을 정복했을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여러분 놀랍게도 이 공포도 하고 조서도 하며라는 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영국 고고학자들이 그 키루스의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는 증거를 찾아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났죠. 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공포도 하고 조수도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발표돼 버린 거예요. 찾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 유대인들이 이 고레스가 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여호와가 기름 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뭐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자, 그겁니다. 자, 가서 유대에서 가서 왕을 유대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선포하는 그 기념 주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마키아벨리 말씀 다 드렸죠. 이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분들에게 쓰는 이야기예요. 두뇌를 써서 훈련하기 위해서는 군주는 역사부를 읽고 그를 통해서 위인의 행적을 연구해야 한다. 이게 군주론입니다. 군주의 거울을 다루고 있는 그 군주론이죠.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위인들이 어떻게 지휘했는지 알아보고 그들의 성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검토하여 하나의 모범을 삼아야 한다. 그 위대한 인물 역시 그들 이전의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영광을 누렸던 위대한 인물을 모범 삼아 그 행동과 업적을 항상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 보세요. 예를 들어 알렉산드로스는 아킬레우스를 아까 말씀드렸죠. 카이사르는 알렉산드로스를 스키피오는 키루스를 모범으로 삼은 것처럼 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키아벨리가 키루스의 교육을 읽었다는 거죠. 크세노포니스는 키루스의 교육을 읽으면 스키피오 일생은 키루스 왕을 얼마나 훌륭하게 모방했는 걸 알 수 있다. 또한 스키피오가 절제와 온화함, 인간미와 가족면에서 크세노폰이 모사한 키루스 대왕과 얼마나 닮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뭡니까? 절제와 온화함, 인간미와 관용에서 키루스가 대단했다는 거죠. 그걸 보고 로마의 장군들이 그를 따라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도 이 키루스의 교육을 읽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그 핵심 내용을 제가 보기에 한 30가지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그 키루스 대왕이 나라를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를 4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도자는 여러분들은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자, 키루스의 어머니는 뭐라고 그랬죠? 메디아의 공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너무나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메디아로 보냅니다. 그러면 자기 할아버지가 왕이시겠죠?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외할아버지 아스티악에서 여기 왕이었습니다. 왕문에서 대국에서 이제 정치 수련을 이 페르시아에서는 여러분 페르시아 말 들어보셨죠? 페르시아는 말이 좋다 그러죠. 여기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말을 잘 타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말을 찾기 위해서 메디아로 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여기 가서 이 왕자가 훈련을 받게 됩니다. 통치의 기술을 배우게 되죠. 그때 이 어머니가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였어요. 묻습니다. 어머니가 메디아의 왕이신 외할아버지가 멋지냐 아니면 페르시아에 있는 내 아버지가 멋지냐. 자, 키루스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꼬마였어요. 어떻게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메디아에서는 외할아버지가 멋지고 페르시아에서는 아버지가 멋집니다. 이야, 이거 진짜 멋진 답이죠. 아, 이런 대답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 훌륭하다. 잘 답했다. 그래, 지금부터 너는 이제 아이들과 열심히 이제 왕자 수련을 받아라. 그랬는데 이 잔치를 벌여줘요,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참 왕이니까 얼마나 잔치를 풍성하게 해줬겠습니까? 그랬더니 묻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이거 다 먹어도 돼요? 그랬더니 너 다 먹어라. 너를 위해서 만든 거야.
그랬더니 분명히 다 먹으라 그랬죠. 그런데 음식을 하인들과 친구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자기 음식을 안 먹고 하인들에게 쫙 나눠주는 거예요. 이야, 벌써 사람들이 이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구나. 요새 애들 어떻습니까? 음식 나오면 지 먹기 바쁘죠. 그죠? 다른 사람들 다 챙기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다 챙기. 그래서 이게 참 훌륭하구나.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나중에 자기 외할아버지가 선물을 줍니다. 떠날 때. 그때 금은 보화를 주거든요. 우리 외할아버지 부자니까. 그때 친구들이 따라옵니다. 그때 하인들과 친구들이 따라와가지고 국경선까지 와가지고 막 웁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을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주고 울지 말라고 내가 다시 올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 장성한 후에 다시 쳐들어오죠. 뺏으러 다 들어옵니다. 그때 선물을 받았던 하인들과 친구들이 누구 편이 될까요? 기루스 편이 됩니다. 벌써 그 익스를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돌아올 걸 예상하고 친구들을 쫙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떠나게 됐어요. 떠나게 됐는데 돌아가자. 아버지 기다리는데 돌아가자 그랬더니 아닙니다, 어머니. 페르시아에서는 좋은 말도 없고 말을 달릴 수 있는 너무 평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말 타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어머니 먼저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묻습니다. 그래, 너 남는 건 좋은데 페르시아의 정의는 어디서 배울 것이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루스의 교육을 보면 앞부분에 이 기루스가 어릴 때 정의에 대해서 훈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페르시아에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거든요. 자, 메디아에 있으니까 물었던 거죠. 야, 너 그러면은 페르시아에서 배울 정의는 어떻게 배울 거냐? 라고 했더니 기루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정의를 선생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이게 페르시아의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요. 자, 제 선생님은 제가 정의를 다 배운 것을 알고 제게 재판을 맡기셨습니다. 저를 임시 재판관으로 임명하셨지요. 사건이 이랬습니다. 덩치가 큰 소년이 하루는 몸집이 작은 소년이 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 자기 옷이 너무 작아서, 자, 뚱뚱한 애가 덩치 큰 애가 옷이 작았고 덩치가 작은 애가 옷이 큰 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집이 작은 소년의 옷과 바꿔 입기로 하고 그 옷을 빼앗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소년은 큰 옷을 자기가 입고 소년에게는 자기가 작고 입은 자, 그러니까 딱 맞았다는 겁니다. 그죠? 자기가 옷을 바꿔줘 서로 바꿔주니까 딱 맞았다는 거죠. 이게 정의냐? 저는 당연히 두 사람 다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제 판결을 듣고는 저를 호되게 나무라시며 제가 정의를 어겼기 때문에 매질을 당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를 팼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제게 말씀하셨지요. 만약 내가 누구에게 옷이 잘 맞는 것을 판단하라고 했다면 그 판결은 정당하다. 그러나 내 의무는 그것이 누구의 옷인가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를 판결하라는 것이니 너는 정의를 어겼다라고 하면서 뺐다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셔서 남의 옷을 힘으로 빼앗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판단했어야만 했다는 것이지요. 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로 바꿨으니까 맞지 않냐, 괜찮지 않냐 그랬더니 호되게 나무람을 당하고 한 대 맞았다는 거죠. 소유권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네가 그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군주가 될 사람은, 지도자가 될 사람은 뭐예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게 법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요령대로 그 사람 어디 나왔냐? 어느 대학 출신이냐? 그 사람 나랑 뭐 어떤 관계냐? 뭐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게 법대로. 그래 기루스야, 어머니께서 하셨습니다. 너는 그 선생님의 매질로부터 무엇을 배웠느냐? 기루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법에 근거하는 것이 옳고 법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로 정의를 내리는 사람은 언제나 법에 근거해야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요?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걸 알았던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어떻게 법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보티첼리의 그림입니다. 중상모략을 다룬 아펠리스입니다. 아펠리스가 누구냐면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전속 화가였어요. 그래서 이 아펠리스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소를 한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실 보티첼리도 어떤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 억울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썼던 것 같아요. 자, 정직입니다. 법의 심판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정직인데 어떻게 됩니까?
중상모략에 의해서 머리채를 휘어잡히고 있습니다. 자, 정직은 중상모략에 대해서 공격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직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중상모략을 당하게 되죠. 중상모략은요, 이건데, 횃불을 들고 있죠. 같은 사람입니다. 손을 잡고 있죠. 그죠? 같은 다른 거예요. 이 지금 낮인데, 이거 뭘까요? 횃불을 들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중상모략은 시도 때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낮인데 횃불을 들고 있어요. 중상모략은 시도 때도 없다. 그리고 이 중상모략은 사기와 업무에 의해서 머리를 손질받고 있습니다. 사기치고 업무한다는 겁니다. 자, 후회입니다. 후회가 힐끗 쳐다보죠. 이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힐끗 쳐다보는 건 뭡니까? 진실입니다. 진실. 하늘을 가르치고 있죠. 진실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후회하는 거예요. 못 도와줬기 때문에. 진실은 겉이나 속이 똑같기 때문에 벌거벗은 몸입니다. 마찬가지죠. 정직도 벌거벗었죠. 겉과 속이 똑같다는 거죠. 자, 이러한 억울한 정직이 오해를 받고 있는데 법정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왕이 누구에 의해서 휘둘립니까? 무지와 의심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법에 따른 심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무지와 의심을 가지고 있고요. 중상모략에서 사기와 업무로 다니. 우리는 늘 후회만 한다는 겁니다. 진실을 알지만 숨기려고 한다는 거죠. 왜? 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정의로운 지도자는 무지와 의심에 휘둘린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다.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어릴 때 교육을 마치고 이제 정복전쟁을 시작합니다. 정복전쟁을 하려면 군대를 이끌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제 이 페르시아 여왕자 키루스가 전쟁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조언해 줍니다. 전쟁에 나가는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에게 전쟁의 준비는 잘 되었냐?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부하들이 있느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사람을 복종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동기는 복종하는 자에게는 명예를 주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처벌과 명예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전쟁을 나가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너 부하들이 네 말 잘 듣냐? 그랬더니 네 아버지 지금까지는 잘하는 사람에게는 승진을 시켜주고 월급을 더 주고 못한 사람은 징계를 하고 잘라버리는 것이 자발적으로 충성을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들아 그것은 강제적인 복종에 이르는 길이다. 복종에 이르게 하는 더 빠르고 좋은 길이 있지.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사람은 복종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복종한다. 언제요?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적나라한 표현이죠. 심리를 그대로 파헤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복종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배자가 피지배자보다 더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라는 것인가요? 무슨 말입니까? 이익이 되는 게 뭔지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느냐?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렇다. 그게 정확하게 내가 뜻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아버지 어떻게 하면 지혜롭다는 명성을 얻게 될까요? 그랬더니 빠른 길은 없다. 왕도는 없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지혜롭다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분야에서 정말 지혜로워야 할 뿐이다. 아들아 그것은 마치 내가 전술을 배우듯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움으로써 가능하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배울 가능성이 있는 기회가 있으면 와서 배우겠다는 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이유 아닙니까? 그죠? 배움의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를 찾아가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배움의 길밖에 없다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죠. 친구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항상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는 없다. 왜? 내가 항상 여유가 있지는 않거든요. 대신 너는 그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그들과 함께 슬퍼해라.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게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와 웃고 있는데 우기상을 쓰고 있다거나 남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웃는다거나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라. 그들이 고통받고 있으면 도우려고 노력하고 그들에게 안 좋은 일이 닥치지 항상 염려해야 하며 실제로 닥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너는 그들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지도자가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그리스에서 위기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되었죠. 너는 또 이것을 기억해라. 너에게 복종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늘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로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마라. 밤이 되면 군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낮에는 밤에 어떻게 대처하면 최선일지를 생각했다. 늘 고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도자가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혼자만 호의호식 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과 함께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탁월한 지도자가 되느냐? 우리는 변정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1980년대 이란 대사관이 습격을 당했죠. 점거당했습니다. 미국 이란 대사관이.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명연설을 남겼습니다. 차분한 논조로 왜 대사관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공격되지 않아야 되는가 해서 국제법적으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지미 카터의 로고스적인 이성적인 대화에 넘어갔어요.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이 사태가 해결됐죠. 천일 동안 언급했었죠. 예. 자, 로고스는 근데 한 단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에토스의 단계입니다. 에토스의 단계. 어떤 단계입니까? 열정적인 강의, 열정적인 연설입니다. 열정에 의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처음에는 뭡니까? 이성적인 리더십, 두 번째는 열정적인 리더십.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리더십일까요? 파토스적인 리더십입니다. 파토스가 뭐죠? 경험, 고난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그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 어떤 그 총기 사건이 났을 때 며칠 동안 침묵을 했죠. 그냥 카메라 돌고 있는데도 침묵을 짓거든요. 그 침묵의 표정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왜? 흑인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에 대한 그 공감이 있는 거죠. 자기 경험에 대한 그 성찰을 통해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카메라 도는 데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 침묵의 시간에 엄청난 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고난의 경험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키루스의 교육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그런 파토스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행진해 가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발적인 충성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여기 지금 페르시아가 메디아를 쳤습니다. 그죠? 이겼어요. 그 다음에 서서히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누구냐면 아르메니아를 치게 되는데 이 아르메니아를 치기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산지였거든요. 그때 키루스 장군이 대왕이 지휘관들에게 장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산에서 달리는데 익숙하다고 해서 군사들도 달리도록 하지 마시오. 자, 장교들은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병들은 농사 짓다가 징벌된 모병된 거예요. 잘 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교들은 훈련됐기 때문에 먼저 뛰어다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 약간 빠르게만 이것이요. 그래야만 군사들이 쉽게 따라갈 것이요.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반발짝만 앞서가라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여러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건 스타트rek이고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이 시리즈가 밴드 오브 브라더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이거 팝니다. 이것도 사들이지 마세요. 10편 정도 돼요. BBC에서 만들었나? 이게 뭐 HBO에서 만들었나? 하여튼 잘 만들었어요. 리더십에 대한 최고의 교훈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노르망디에 상륙했던 전설적인 부대가 있습니다. 이지중대입니다. 이지중대에 그 윈터스라는 그 장교가 이 군사들을 이끌고 살아남는 전쟁에서 승리를 해 나가는 전설적인 이야기죠.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아주 탁월한 지도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윈터스입니다. 이지 컴퍼니 대대장이었죠. 대대장이니까 중대장이 있을까 합니까? 노만 다이크입니다. 하품을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한심한 대장이라는 거예요. 예일 대학 출신인데
무는 갖췄지만 무를 갖추지 못한,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 중대장이었어요. 자, 대대장이 포이라는 숲에서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분의 상관이 이분입니다. 로버트 싱크라고 연대장입니다. 연대장이 전쟁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대장이 얘를 보내서 중대장을 보내서 전투를 지휘합니다. 그러는데 선임마사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선임마사는 어떻습니까? 노련한 경험을 가지고 있죠.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만 다이크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내는데 얘가 작전에 실패합니다. 그랬더니 이 윈터 대대장이 스피어라는 다른 중대장을 보내가지고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다는 그 장면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키루스의 교훈, 절대로 장교들에게 앞으로 가지 마라, 너무 앞서지 마라. 이 작품에서 바로 그 키루스의 교육에서 나왔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중이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뭘 할지를 모르는 거죠. 뭐 모르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새로운 중이가 놀라운 용기를 발휘해서 군대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스님 마사가 그 장교의 모습을 보면서 안도의 안숨을 쉬고 신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연대장이 대대장을 불러 세우는 겁니다. 대대장이 자기가 이끌었던 부대가 다 죽고 전면하러 나가니까 총을 들고 뛰어나가려고 그러죠. 그때 연대장이 대대장에게 이렇게 합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그리고 자네는 대대 지휘관이기 때문에 뒤에 서서 전쟁을 지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교훈이 있죠. 그죠? 여러분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연대장은 연대장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뭡니까? 대대들이 어떻게 작전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거고, 대대장은 그렇다고 해서 전투에 뛰어들면 안 되죠. 왜? 중대들이 어떻게 작전을 펼치는가를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이 자신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라. 너무 앞서가지 마라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키루스의 교육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아시리아와의 전투죠. 여기 바빌론 공격은 되게 쉽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바빌론의 속국이었는데 원래 강대국이었죠. 그래서 이 바빌론을 치기 전에 반드시 아시리아와의 최후의 결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키루스의 교육 보면 뒷부분에서 이 아시리아와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키루스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독려합니다. 사실 아시리아의 군대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공포에 질려 있었죠. 그때 이렇게 합니다. 키루스는 제우시는 우리 조력자이자 인도자이다라고 구호를 전사들에게 전달했다. 군사들은 그 구호를 돌렸고 나중에 키루스에게 다시 돌아왔다. 한마디 한 거예요. 키루스는 우리의 보호자이다. 우리의 조력자이다. 인도자이다 하면 그것이 쭉 돌아서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외쳤다는 거죠. 용기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때 키루스는 평소에 자주 부르던 제우스 신 쌍둥이 아들 디오스쿠로이를 칭송하는 찬가를 몸소 부르기 시작해 노래를 막 불렀다는 겁니다. 용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군사들도 모두 그 소리를 연락에 따라 불렀다. 이런 행위는 신을 경외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찬가가 끝났을 때 뒤에 있는 동료기들은 잘 훈련된 군사를 보면서 즐거워했다. 바로 이 디오스쿠로입니다. 전쟁의 신이죠. 나중에 로마 사람들이 이 신을 받아들여가지고 로마의 수호자로 만들게 됩니다. 그들은 옆과 뒤에 있는 군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다. 친구들이여, 그리고 용감한 군사들이여, 이들은 이렇게 서로를 격려했다. 뒤에 있는 군사들은 이런 격려를 들으며 앞에 있는 군사들에게 용감하게 자신들을 이끌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키루스의 군대는 열정과 야망, 힘, 용기, 격려, 자기 통제, 복종심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적이 대면했던 가장 큰 무서운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이기게 되었냐는 겁니다. 소국이었던 페르시아가 어떻게 아시리아라는 대국을 이기게 되었느냐? 지휘관이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또 이 부하들은 지휘관에게 자발적인 충성을 했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전투를 해나가면서 키루스가 소리칩니다. 용감한 군사들이여, 각자 서두르고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 보여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서두르라고 말을 전달하라. 그들은 말을 전달했다. 열정과 용기, 그리고 적과 마주치려고 하는 갈망에 자극받아 어떤 이들은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밀집 대역 동안 뒤따르며 달렸다. 일렬로 가다가 열정에 사무쳐서 먼저 공격하기 위해서 앞으로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키루스 자신도 걷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이끌며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달리면서 소리쳤다. 누가 나를 따를 것인가?
누가 용감한 자인가? 누가 제일 먼저 아시리아 군사를 떨어뜨릴 것인가? 기루스의 말을 들은 군사들이 역시 같은 말을 소리쳤다. 그리고 모든 대열이 격정에 차서 외쳤다. 누가 나를 따를 것인가? 누가 용감한 자인가? 누가 제일 먼저 아시리아 군대를 이길 것인가? 라고 해서 승리를 부릅니다. 여러분, 로렌츠죠. 사막에. 저도 영화를 봤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오른쪽에 있는 나라 있죠. 그 요르단 밑에 있는 그 사막입니다. 거기에서 그 전투를 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은요, 이 사람이 아랍의 로렌스가 이게 똑같은 작전을 펼칩니다. 노래를 막 부르면서 달리면서 전쟁을 하죠. 노래로. 그럼 사람들이 막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람들이 그 토끼 군대를 무찌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전투 장면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에 결국 신바빌론의 수도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게 신바빌로니아 수도 바빌론의 상상도인데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을 막게 됩니다. 작전을 어떻게 펴냐면 이게 너무 난공불락이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신바빌론의 공중궁전이 있었죠. 유명한, 여기도 아마 공중궁전이 그려져 있을 때 여기 보이죠? 이게 공중궁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알려졌던 그 신바빌로니아의 공중궁전이 있던 거대한 도시였죠. 이 도시를 무찌르기 위해서 이 기루스는 이 강을 막아가지고요. 강을 막으니까 육지가 될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이게 배가 자초되죠. 여기서 행군을 해가지고 이 도시를 점거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았습니다. 자, 그 기록은요, 이 바빌론 기록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나보니두스 연대기라고요. 이게 지금 클레이 점토판인데 여기에 나보니두스가 신바빌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패망했다는 기록을 남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키루스 실린더라고 합니다. 1879년도에 영국 고고학팀이 이 돌을 발견하게, 조그만합니다. 요만한데요. 이 돌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돌에서 키루스에 대한 기록이 발견이 됐던 게, 키루스가 요게 뭐냐면 공고문입니다. 취임 공고문입니다. 황제 취임 공고문이에요. 지금 이란 대통령이죠. 보시는 것처럼 요 전시회가 영국에서 빌려와서 이란에서 이 전시회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 키루스가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면서 발표한 조서인데 신의 이름을 마르둑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요, 신바빌로니아의 왕입니다. 신입니다. 자기는 뭐죠? 다른 신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신, 그러니까 정복한 나라의 신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마르둑 신은 키루스에게 바빌로니아 갈 것을 명령했고 그와 친구처럼 동행할 것이라 약속했다. 그 신을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바빌로니아, 수메르, 아카디아의 모든 백성과 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발에 입을 맞췄다. 모든 백성들은 키루스로 환영했고 그 얼굴은 광채로 빛났다. 그러면서 조서를 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막강한 군대는 바빌로니아를 평화롭게 정복했고 어떤 누구도 수메르와 아카디아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했다. 나는 그들을 노예와 같은 삶에서 구출했으니 궁핍함 속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 위대한 신 마르둑은 나의 행동을 기뻐하셨다. 나는 평화를 위해 각국의 권좌에 앉아있는 왕들과 우정을 나눴다. 이게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서라는 겁니다.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서. 종교와 문화와 나라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기루스의 조서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신바빌로니아의 이 수도 바빌론을 점령했던 The Fall of Babylon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황제로 취임한 다음에 취임 연설을 합니다. 참 감동적인 취임 연설이죠. 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황제됨을 선언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때 용감했던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용감하려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용감하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때 신체적으로 강인했다 할지라도 게을러지는 순간 신체 조건은 나빠집니다. 절제와 인내도 그것을 고양하는 노력을 중단하는 순간 퇴보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태한 사람이 되거나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자신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국을 얻는 것은 위대한 일이지만 얻은 후에 그것을 지키는 것은 더욱 위대한 일입니다. 승리는 용기만 있는 자에게도 가끔 주어지지만 승리를 쟁취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일은 절제와 인내 그리고 엄청난 주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서 미덕을 실천하며 그 실천을 어디에 적용해야 할까요? 제군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계속하는지 감시하고 나 또한 여러분을 감시할 것입니다.
이게 진인설했습니다. 아, 대단하죠. 예? 우리가 탁월하면 계속 추구하자. 예? 그리고 당신들이 해야 될 일 해라. 나도 내가 해야 될 일 하겠다. 이거죠. 이게 바로 키루스 대왕의 위대한 졌음이었습니다. 자,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아직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예요. 왜 그리스 사람인 크세노폰이 페르시아의 왕 이야기를 썼냐? 왜 적의 건국 왕을 자신의 모델로 삼았느냐는 거예요. 물론 소키루스의 용병대장으로서 페르시아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아, 그 옛날에 그런 왕이 있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됐을 것도 있습니다.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소크라테스의 사형과 30인의 참주와 민주파의 행포 때문에 그리스가 큰 위기에 빠져들었죠. 그때 아마 크세노폰은 이제 추방당한 몸으로서 저기 그 올림피아에 살면서 자기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약소국으로 전락하는 아테네 지도자들에게 소국 페르시아의 제국 형성 과정을 통해 용기를 심어주고 키루스 대왕의 리더십을 모델로 제시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설입니다. 두 번째 설은 라이벌이었습니다. 플라톤이. 그죠? 여러분 같은 제자였습니다. 그죠? 근데 아마 동문수학에서 사이예요. 그런데 플라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테네에서 플라톤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책을 쓰게 되죠. 그때 국가에서 제시된 아포리아, 국가 혼란 상태의 타파 방식에 대한 반론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학적으로 사유했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크세노폰은 뭡니까? 구체적인 리더십을 제시했다는 거죠. 행동하는 리더십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플라톤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이 혹시 군주제에 대한 비판이 아닌가. 자, 보십시오. 여기 키루스 메이저이죠. 키루스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압제를 하고 있죠.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렇게 키루스의 교육에서 키루스 대왕을 쭉 칭찬하다가 마지막에 페르시아의 부정적인 면을 갑자기 확 제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키루스 대왕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오늘날의 페르시아 귀족들은 전쟁에 나갈 때도 요강 나르는 사람, 빵 굽는 사람, 요리사, 술잔 관리인, 목욕 보조인, 가축 잡는 사람, 음식 나르는 사람, 심부름꾼 등의 귀족이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돕는 사람과 귀족의 눈썹을 그리고 밤을 붉게 지자하는 등의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 기사로 만들어 봉급을 받게 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하는데 온갖 사치를 다 부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크세노폰이 군주제를 경계하기 위해서, 자, 군주제가 강력하기는 하지만 잘못하면은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키루스 대왕은 보시는 것처럼 파사르가 페르시아죠. 가데는 센터란 뜻입니다. 페르시아의 중앙이란 뜻이죠. 거기에 성을 이렇게 쌓았고요. 그의 무덤이 이렇게 전시돼요. 원래 이 무덤은 훼손되었죠. 그러다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여기 와서 이 무덤을 다시 쌓아 올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존경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가 늘 따르고 싶어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키루스 대왕이 차지했던 땅을 이 알렉산드로스가 다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무덤을 재건시키게 됩니다. 영국 고고학팀이 발견한 키루스 대왕의 이 비석인데요. 나 키루스는 아르케메디아의 왕이다라는 글들이 여기에 각 나라의 말로 써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옆에서 본 키루스 대왕의 무덤인데요. 자, 보십시오. 이게 이란에서 만든 키루스 the Great, You are still in our heart라고 되어 있죠.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키루스 대왕의 정신이 이란 혹은 페르시아 혹은 중동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알렉산드로스, 마키아벨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여러분에게도 어떤 교훈을 남기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타코스의 영웅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프로타코스의 영웅전입니다. 이 책도 이렇게 두껍죠. 읽으셔야 될 텐데. 근데 이게 전집이 아닙니다. 이런 책이 6권입니다. 갑자기 읽고 싶으면 생각이 딱 떨어지시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읽으셨던
지금까지 만화로 보셨던 영웅전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천병희 선생님도 번역의 포인트가 약간 어긋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플루타코스는요 로마 시대에 살던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책을 썼냐면은 짝을 만듭니다. 짝. 예? 테세우스와 로물루스. 건국왕이죠. 아테네의 건국왕, 한 사람은 로마의 건국왕이죠. 두 사람을 짝을 만듭니다. 짝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리더십이 맞냐, 저 리더십이 맞냐니까. 건국을 할 때 이런 리더십이 맞냐, 저런 리더십이 맞냐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영웅전이 아닙니다. 비교 영웅전입니다. 둘을 비교한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천병희 선생도 중요한 인물 5명, 이쪽 인물 5명으로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교해 놓지 않았어요. 근데 비교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시면은 이건 진짜 인문학적 희열인데요. 진짜 재밌어요. 어젯밤에도 제가 코리아누스와 아키메데스를 비교해서 읽었어요. 이야, 내가 새벽 2시에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껄껄껄껄하고 웃으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정신이 없더라고요. 예. 그걸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비교를 하고 있느냐.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요. 그런데 그래서 이 너무나 책이 두껍기 때문에 이 천병희 선생은 4명인가로만 했습니다. 다르게 중요한 사람 4명을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3커플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왜냐하면은 다 보면 좋겠죠. 뭐 24명의 짝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많습니다. 자, 건국왕 테세우스와 로물루스. 그 다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 2명입니다. 알키비아데스, 아테네죠. 그 다음에 코리올니누스, 로마 사람입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확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리스에는 알렉산드로스, 로마에서는 카이사르입니다. 이야, 그 세 짝 6명이죠. 6명. 6명을 읽어 오시면 좋겠지만 읽기가 힘드실 걸 고려해서 제가 읽고 다 읽었습니다. 요약을 쫙 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걸 여러분께 설명을 쫙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한 명 것만, 예를 들어 뭐 알렉산드로스 한 명만 읽으셔도 여러분에게 아주 흥미로운,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는지, 그 비교의 포인트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9시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저녁이죠. 다음 주는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